네, 지금부터는 우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이제 청년분들이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될 세금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부가세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발급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과세 사업자 분들이 이제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크게 우리가 사업은 과세랑 면세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면세라는 거는 이제 면세 상품이나 혹은 면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주 분들이 이제 면세 사업자 혹은 이제 면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고, 이 외에는 다 과세라고 조금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과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는 면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면세 외에는 다 과세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면세라 함은 보통 우리가 부가세는 그 우리가 제공하는 재화, 그러니까 물건이죠. 물건에 대해서 과면세를 조금 구분을 하고요. 우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 과면세를 조금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무슨 뭐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뭐 그런 상품들을 혹은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거는 재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화에서 면세가 있는 것들은 농수산물이 대표적으로 이제 면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 생활의 필수 품목인 항목들이 이제 면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면세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가세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가세는 사실 우리 사업주 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시고 그 세금을 납부를 하는 행위는 하지만, 사실 이 부가가치세라는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 최종 소비자들이 하는 세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부가세 10%를 합쳐서 11,000원을 소비자한테 요구를 할 것이고, 소비자는 11,000원을 저한테 지불을 하고, 저는 그 11,000원 중에 물건값 10,000원과 부가세 1,000원, 이 부가세 1,000원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고 2,000원을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사업주분들은 납부하는 행위는 사업주분들이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소비자가 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10%로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조금 형평성에 어긋맞지 않다라고 봐서 좀 면세라는 제도를 두게 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부가세가 1,000원인데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도 그 물건을 살 때 1,000원을 지불을 하게 되고, 소득이 1억 원인 사람도 1,000원이 지불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세 체계에서 형평성이라 함은 같은 세금을 내는 게 평등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되는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봐서, 그래서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도 누진세를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이제 누진세가 아니라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일세율에서 초래되는 형평에 어긋나는 이제 과세책이다 해서 면세라는 좀 예외로 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다 과세된 소비세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조금 필요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라든지 재화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해줘서 면세 상품 혹은 재화, 용역을 제공하게 되고, 반대로 이거는 좀 사치제다, 이거는 조금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다라고 해서 일종의 사치세 비슷하게 개념으로 또 부과하는 게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기준으로 조금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물건들은 면세를 해주고, 꼭 필요하지 않고 사치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그 개별 소비세로 좀 과세를 해서 세금을 더
거두는 과세치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최근에는 없어졌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인하를 해줬죠. 그래서 최근까지 유지됐던 거는 30% 감면. 그러니까 원래 개별 소비세가 자동차에 5%가 붙는데 30%를 감면해서 1.5%를 감면해서 3.5%만 개별 소비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 그래서 최근 2, 3년 이내에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그 카탈로그에 보시면은 뭐 세제 혜택 전후 가격에 상이한 거를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 차이는 개별 소비세 감면 여부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크고 그러니까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었고 그게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세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초생활 물품이라서 우리 1차 가공, 1차 이제 임산물, 농수산물, 그러니까 뭐 쌀, 생선, 육류 이제 그런 것들이 면세 상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유도 그냥 모든 우유가 면세가 아니라 흰 우유, 그러니까 뭐 바나나, 초코, 커피 같은 뭔가 맛있는 우유는 과세고 그다음에 흰 우유는 면세고. 그래서 뭐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산시장에서 오징어를 생물로 사면은 이제 1차 수산물이기 때문에 면세인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판매하는 뭐 맥반석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아니라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근데 같은 오징어라도 가공 여부에 따라서 과면세가 좀 구분이 된다. 그래서 쉽게 그냥 맛이 있는 건 과세고 맛이 없는 건 면세다. 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면세로 기초생활 필요한 게 뭐냐면 의료 용역이 면세고 그다음에 우리 또 청년분들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면세가 이제 그 교육 서비스가 면세인데요. 이 교육 서비스가 전부 다 면세는 아니고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인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뭐 입시 학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학원들은 이제 면세이고 만약에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따로 이제 운영하는 사설 학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뭐 과세고 무조건 면세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면세 사업자를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면세 제가 말씀드린 기초생활에 관련된 그 면세 외에는 대부분 다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식당 뭐 아니면 어떠한 뭐 서비스업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제조업은 물론이고 도소매, 유통 전부 다 과세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특정한 뭐 물론 그런 과세 물품을 팔지라도 특정한 요건을 맞추면은 뭐 면세 혹은 영세를 적용을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과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과세 사업자들이 이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이제 행위인데 면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부가세는 우리가 저희 이제 세법적으로 세금적으로 조금 실무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는 부가세 세금 자체 납부하는 행위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에 우리 사업체에 매출을 확정 지어서 세무서에 과세당한청에 신고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가 우리가 매출이 얼마고 매입이 얼마여서 부가세가 얼마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매출액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고 그 매출액을 기반으로 3월 혹은 5월 달에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이제 산출하게 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액을 확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의 매출을 확정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그래서 제가 면세 얘기도 같이 꺼내 드렸는데요. 면세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따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액에 대한 확정 효력은 무의미하지만 면세 사업자분들도 소득세는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매출을 확정시키는 좀 절차가 필요하고 그거에 이제 부가치세 신고에 가름해서 상응하는 신고가 이제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이제 있는데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매년 2월 초까지 이제 하셔야 되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좀 불이익이 있으니 면세 사업자니까 난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되니까 아무 신고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면세 사업자 분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상응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꼭 신고를 하셔야 추후에 소득세라든지 기타 각종 그 과세 체계에서 불이익이 없게끔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부가세세 좀 과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선은 좀 개인 사업자의 일반 과세자 이게 아마 대부분 가장 많이 이제 창업을 하시는 형태가 될 텐데요. 개인 사업자로 보통 많이 처음 출발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매출액이 이상이 되면은 일반 과세자로 좀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일반 과세자 분들, 그러니까 사실 세금은 가장 좋은 거는요, 제때 잘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신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세금을 제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과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 신고라는 걸 1년에 2번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 거를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우리가 만약에 1기 때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됐고, 그럼 일정한 세액을 납부하게 되면은 이제 7, 8, 9, 3개월이 지나고 10월 달에 1기 때 신고한 절반 금액만큼을 예정 고지로 세무서에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고지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1기에 대한 부가세를 120만 원을 납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10월 달에 예정 고지로 그의 절반인 60만 원이 고지가 될 것이고, 그 60만 원을 납부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1월 달에 하반기 거를 이제 부가세를 신고를 하실 때 뭐 세금이 만약 13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예정 고지로 미리 납부한 60만 원을 차감을 하고 70만 원만 납부하게 되는 이러한 계속 그 과세 체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 고지는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다 고지가 되는데, 다만 예정 고지 금액이 50만 원이 안 되면, 즉 그 전 기에 납부한 그 부가치세가 100만 원이 안 되면 예정 고지 제외라는 걸 제도를 통해서 소액부징수라고 하거든요. 너무 소액이니까 지금 미리 걷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거둘게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예정 고지가 되지 않으니 내가 예정 고지가 되지 않아서 이상한 게 아닌가가 아니라 금액이 50만 원이 안 되면 예정 고지는 따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연중 조금 편차가 큰 업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매출액의 대부분이 다 몰리고 하반기 때는 매출이 안 몰린다거나 혹은 그 반대이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면 상반기 때는 부가세를 한 1,000만 원씩 냈는데 하반기 때는 부가세가 뭐 0원이다 라는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예정고지라는 거는 무조건 전기에 낸 절반이기 때문에 내가 하반기에 매출이 0원이어도 전기에 낸 1,000만 원의 절반이 500만 원이 부과가 돼요. 그러면 물론 이 500만 원의 예정고지로 납부하고 그 다음에 1월에 정산이라는 과정을 그러니까 신고라는 과정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환급까지의 기간이 10월 달에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한다면 최소 한 3, 4개월 이상은 걸리는 거거든요. 납부 시점으로부터. 그러면은 어쨌거나 3, 4개월 동안 그 돈이 좀 융통할 수 없는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불합리성을 이제 좀 방지하고자 내가 예정 고지를 받을 시기에 만약에 신고를 해서 전 기에 낸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이 되면은 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내가 그 전기에 1,000만 원을 내서 예정 고지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난 이번에 매출이 1원도 없다. 그럼 난 이거 안 내도 되는 상황 아니냐. 3분의 1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예정 신고를 통해서 저는 지금 빵원이니까 안 내도 됩니다라는 신고를 통해서 예정 고지 세액을 무시하고 본인이 지금 사업체의 그 상황에 맞게끔 부가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도 있으니 만약에 3분의 1이 이제 미달이 된다고 한다면 예정 신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 고지거든요. 그래서 예정 신고를 통해서 조금 불필요한 유동성 악화를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조금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조금 선택하시는 간이 과세자인데요. 간이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만 할 수 있는 유형의 사업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아무리 소규모여도 이제 간이 과세자가 안 되고, 물론 개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특정 업종들은 매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문 업종들이 조금 이제 간이과세자가 이제 불가능하고, 이제 이게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의 기준이었는데, 올해 7월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1억 400만 원까지 간이과세자 그 바운더리에 들어오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간 매출액이 약 1억 원 정도다라고 한다면 간이과세자이고, 간이과세자는 뭐 업종마다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일반 가세자보다 부가세 부담률이 약 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4분의 1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사업체를 운영할 때 뭐 인테리어가 됐든 뭐 다른 기타 장비 설비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이제 지급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으실 텐데요. 일반 가세자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개업할 당시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아무리 적고 매입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조금 사업체 규모가 크게 시작하시고 좀 큰 규모의 투자로 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정도면 연간 매출액 1억은 대부분 넘거든요. 왜냐면 연간 매출 1억이라고 해봐야 월 매출 1,000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막 몇 억씩 투자하는 그 사업체에서 연간 매출액이 1억 원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의 다음 해에 바로 간이로 전환이 되세요. 아니 일반으로 전환이 되세요. 그런 분들은 설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이제 가까운 이제 그 조세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만, 판단을 하실 때 처음에 좀 설비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꽤 된다, 부가세를 이제 지급하는 게 꽤 된다라고 하시면은 간이보다는 일반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사업체 운영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좀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뭐 고객 혹은 클라이언트 혹은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면 뭐 거래가 어렵다라고 이제 그런 답변을 들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로 처음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업종과 투자 규모와 그다음에 거래처라든지 클라이언트 고객들의 니즈를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적절한 사업 형태가 무엇인지
선택을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조금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게, 우리 이제 지금은 부가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소득세 때 제가 저 간인데 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간이가세자와 일반 사업, 그 일반 가세자, 나아가서 면세 사업자까지도 부가세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소득세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소득세 덜 낸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반은 틀린 이야기는, 틀렸다는 거는 간이 일반은 소득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틀렸다는 말이고요. 반은 맞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보다 매출이 더 적을 것이고 소득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더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간이 일반의 차이가, 세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이 일반이어서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혹은 소득 금액의 차이 때문에 이제 세금이 적다. 반대로 간이 가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세자보다 소득세가 많을 수도 있어요. 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가라고 해서 소득세 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부가세 때만 차이가 있으니 그거 부가세만 조금 고려를 하셔서 좀 그 사업체 형태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간이가세자, 일반 가세자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상반기를 7월에, 하반기를 다음에 1월에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 간이가세자는 1년에 1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1년치를. 그래서 그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사업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를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한 번 1년치를 신고를 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일반 가세자는 반년마다 부가세를 정산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 간이는 1년마다 한 번씩 정산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다만 그 간이가세자는 그 아무래도 세부담이 조금 적기 때문에 1년치라고 할지라도 보통 일반 가세자들 분들보다는 같은 매출액 대비해서 같은 업종 좀 세부담이 조금 더 덜 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냥 소규모로 계속 조그맣게 사업장을 운영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간이가세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다만 내가 다른 일반 가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장이 소규모 그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사업장이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타 사업장 중에 일반 과세가 있으면 간이로는 불가능하고, 일반이면 다 일반이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간이랑 일반은 혼합해서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는 없다, 같은 명의로.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가세자의 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인데요.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아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이렇게 우리 부가세율이 10%니까 부가가치율의 15%에 10%인가 뭐 1.5% 혹은 이제 뭐 숙박업 같은 경우 2.5%라든지 뭐 건설은 3%의 세금만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세자보다는 세부담이 확실히 적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매입액에 뭐 0.5% 공제해주는 제도가 간이가 있긴 한데, 이건 거의 미비한 그 금액이라서 일단 이 부가가치율로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세금이 줄기 때문에 간이가 세액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제 우리가 법인 사업자도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1년에 분기별로 신고를 하는데, 1월부터 3월 1분기 거를 4월에, 2분기 7월, 3분기 10월, 4분기 1월 이렇게 4번 신고를 하게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 미만인 법인은 그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 고지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이 공급가액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아까 뭐 국밥 얘기로 들으면 물건 얘기로 들으면 10,000원짜리 물건에 부가세 1,000원에서 11,000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00원을 공급 가액이라고 하고요. 10,000원에 부가세 1,000원이 붙은 11,000원을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법인 사업자는 그 공급 대가의 10%가 이제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고요. 간이 과세자는 뭐 부가세를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급 가액, 공급 대가로, 그러니까 일반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의 10%,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는 공급 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10% 이렇게 좀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든 수치들한테 그런 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법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이냐 간이냐에 따라서 언제 신고해야 되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한다. 개인 사업자 중에 일반 사업자는 반기별로 한다. 간이는 1년마다 한다. 딱 이것만 기억하셔도 부가세 절반 이상은 하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적격증빙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부가세 신고를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부가세 신고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직접 하시든, 사실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신고 기간에 제때 신고하고 하는 거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솔직히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세무대리인에서 이제 그거를 알아서 잘 챙겨주기 때문에 그거를 뭐 메모하시거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적격증빙만큼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실지라도 우리 창업을 하시는 이제 창업주분들,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꼭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격증빙은 아무리 세무대리일지라도 받아오거나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격증빙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발급을 하거나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발급을 하는 것은 우리 대표님이 주체가 돼야 되고요. 발급을 받는 것은 상대방 거래처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발급을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얼마의 금액이 오갔는지를 세무대리인이 일일이 파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이거는 대표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적격증빙을 누락 없이 수치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금을 아무리 지급을 해서 계약서가 있고 뭐 송금 명세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적격증빙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가세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는 지불을 했을지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원래 부담해야 되는 부가세보다 더 많은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적격증빙은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셔서 수치하시고 또 발급도 하셔야 됩니다. 적격증빙은 기본적으로 계산서가 있는데요.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의 차이는 부가세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이제 부가세가 붙는 과세 항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요. 계산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항목에 대해서 발행을 하는 게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필요적 기재 사항만 전부 다 작성이 되면은 되는데, 아마 세금 계산서를 종이로 발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제가 지금 네모칸으로 쳐놓은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상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호와 이제 대표자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이제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민번호 혹은 이제 고유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 가액과 세액,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은 무조건 작성이 되어야 온전한 적격 증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이 세금 계산서 보면은 적혀 있는 뭐 품목, 주격, 수량, 단가, 이거는 적히지 않아도, 여기 뭐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메일까지 적지 않아도
세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그 이메일, 특히 이메일 주소가 얘기가 많은데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지만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혹은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메일 여부는 전혀 관계없고 저 역시 이메일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할 때 이메일을 쓰지도 써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이메일이 있으면 이메일이 있는 효과는 뭐냐면 누가 나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했어요라는 알림 메일, 알림 정도지 그 이메일로 그 알림이 왔다고 해서 세금 계산서 정상적으로 발행됐다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메일 주소를 적어가지고 알림이 왔는데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혹은 잘못 적혀져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세금 계산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정도만 알림만 오는 거지 제대로 정확하게 잘 해가지고 그게 세금 계산서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메일로 오는 걸 확인을 하시는 거는 좀 정확하지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것 혹은 받은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내 사업장으로 로그인하셔서 내 사업장의 현재 세금 계산서 발행 현황, 수취 현황들을 직접 체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중요한 것이지 이 기타 뭐 품목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메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전자세금서 그 조회 발급에 가면 건별 발급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 처음에 그 이 부분 그 일반 영세율 미스터 영세율인데 그 일반에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싶다 한다면 여기 면세 계산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작성하시고 이 부분은 사업장으로 로그인하면 아마 자동으로 불러와질 거예요. 우리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질 거기 때문에 따로 기입할 건 없고 이제 이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하면은 여기가 입력 가능하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작성 일자도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다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급 가액과 세액을 작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 청구와 영수의 차이를 물어보시는데요. 청구와 영수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자체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래처 간에 확인할 수 있는 작업으로 그냥 그 표시로 이용하실 뿐이지 이게 세금 관계에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청구와 영수를 세금 뭐 이거에 따라서 세액이 변동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만 생각한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발행용 세금 그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 발행용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발급 받으셔야 이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하다.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전자세금 계산서가 이제 뭐 법인만 의무였고 이제 개인은 일정 매출액 이상 해가지고 계속 개정이 되는데요. 사실상 요즘에는 그냥 모든 그 일반 과세자와 법인 사업 일반 과세자들은 전자세금 계산서가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그 과세 양성화를 위해서 수기로 작성하는 대부분의 증빙 자료들은 좀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고요. 옛날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그냥 전자가 이제 사실상 의무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정 매출액이 이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 분들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과세자이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된다. 종이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가세를 보면은 부가세는 사실 그 제가 부가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납부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 사업주 분들이 하시지만 세부담, 즉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각종 공제라든지 감면들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네 돈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받아서 주는 행위만 하는 것 뿐이잖아. 이기 때문에 각종 이제 공제 감면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조금 이제 작게나마 세액 공제가 있는 부분들은 크게 컨셉을 그냥 우리 성실하게 잘 신고해서 과세 자료가 누락되지 않기 위한 좀 조세 협력 차원에서 해주는 세액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는 크게 제가 이제 일단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는 원래는 우리가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일반 사업자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이제 발행이 의무화가 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발행 건당 200원의 세액 공제를, 그러니까 뭐 10건이면 2,000원, 100건이면 2만 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도록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발급 세액 공제가 최근에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정한 업종들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현금영수증까지 그걸로 결제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 매출액의 일정률을 이제 부가세에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업종이라 하면은 소비성 대상, 최종 소비성 대상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 도매업이라든지 유통 쪽은 최종 소비자한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제외가 되고, 최종 소비자한테 제조하는 대표적으로 식당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제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업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고, 이런 업종을 영위하고 계신 이제 사업주 분들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이고요.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으면 이제 받은 매출액의 1.4%를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공제를 해준다. 다만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테지만, 이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라든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는 법인 사업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만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도 모든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제가 지금 모든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세무대리를 통하시면은 일일이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기억해 두셨다가, 왜냐면은 각종 세액 공제를 직접 신고하실 때 보통 홈택스를 통해서 많이 신고를 하시는데요. 홈택스에서 이걸 자동으로 불러와서 반영을 해주거나 판단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을 이용을 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이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잘못 신고되거나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되고, 세액 공제도 누가 알아서 판단해 주거나 계산해 주지 않고 본인이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고 신청을 해서 세액을 넣어가지고 반영을 시키셔야 하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다가 해당이 되면은 누락되지 않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